네, 이 시간 증시 흐름 보고 오셨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죠. 그리고 우리 시장 오늘 상승하며 출발하는 듯 했으나 금세 장 초반부터 하락 전환을 하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또 우리가 오전 시황뿐만 아니라 오후도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셔야겠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이광무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활기찬 네. 월요일입니다. 네. 저는 활기차게 시작을 하고 싶은데 우리 시장은 좀 활기차지가 못한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대표님? 일단 지난주 주말까지 했을 때 미증시가 크게 하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고 왔기 때문에 네. 월요일날 출발에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런가 봐요. 출발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 지수가 좀 반등을 이끌긴 했었지만은 최근에 한 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지수가 내내 하락했다는 점. 네. 이 하락에 대한 분위기가 언제 끝날까라는 좀 불안감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 네네, 많이 있죠. FOMC에 대한 발표가 앞에 있기 때문에 네. 이 내용 전후로 해서 시장에 좀 여러 가지 좀 방향성을 찾아가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오전에는 그래도 좀 힘차게 출발을 하는 것 같았는데 거의 정말 뭐 시작하자마자 한 10분 내외로 바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그렇게 좀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FOMC 발표가 우리 시간으로 22일 새벽 현지 시간,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21일 앞두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시장이 민감한 모습입니다. 많이 민감하고 또 많이 걱정하고 또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우리 대표님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키워드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슈 키워드가 바로 이 FOMC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슈 키워드, 이번 주 FOMC 경계감 확산입니다. 대표님. 네. 네. 저는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네.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FOMC 앞두고 굉장히 많이들 걱정하고 계시고 또 우려하는 모습인데요. 시장도 그렇게 생각해서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떡해요? FOMC라는 일정을 앞두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는 좀 경계를 하는 것이 맞는데 네. 예전에는 한때 FOMC를 앞두고 시장의 선반영을 먼저 해주거나 네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결과를 예측하면서 움직임을 좀 시장을 그렇죠. 보고 네. 좀 판단도 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판단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FOMC가 정말 열려야 결과까지 봐야 네. 시장에서는 이런 결과구나라고 좀 받아들일 것 같은데 이번에도 상당히 좀 걱정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고강도 긴축 과정이라는 거는 이미 지금 몇 개월째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 두 차례 정도의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네. 어느 정도는 이제는 좀 속도 조절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 빅스텝까지는 괜찮은데 더 큰 속도는 이제는 좀 줄어들겠지. 라고 라는 생각을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이 자이언트 스텝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혹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울트라 스텝까지도 그러니까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렇다 보니까 금리 인상 자체를 시장에서는 경기 정상화라는 이야기들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자금 회수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악재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얼마만큼 빠르게 보여줄 것인지 이번에 또 예측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자이언트 스텝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이언트 스텝이 이미 2번이나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우리가 바래봤지만 다시 한번 또 자이언트 스텝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 울트라 스텝 이야기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1975년, 80년대 인상기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더 여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견해들도 있어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정말 더 올라가도 괜찮은 게 맞나요? 일단은 예전에 코로나 충격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는 네. 과정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저는 예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이 이번 회차뿐만 아니라 네. 금리 인상을 진행하는 지난해 연말 때부터 얼마만큼의 적정 수익까지 올라갈 것인가. 다만 이제 그 속도의 보폭이 얼마만큼 빠를 것인가. 이걸 중요하게 봤었는데 네. 시장에서 예측하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은 대략 한 3%에서 4%, 네. 높게는 5%도 와.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연초에 나왔었던 연간의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점도표를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3.5% 전후를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할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위치가 2.25에서 네. 2.5까지의 이 금리 폭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데 네, 네. 그러면은 여전히 뭐 3.5%까지 봤을 때 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에 대한 과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좀 인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 그리고 이런 긴축 강화 우려가요. CPI 발표 이후에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죠. 이게 굉장히 예상치를 상회했고 또 그와 함께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 게 미국의 주거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네. 렌트비에 대한 지표들도 나왔는데 사실 렌트비 자체는 지난 7월을 기준으로 조금 감소했습니다. 0.1% 감소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긴축 강도는 높아질 것이다. 아직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네. 계속 올라가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올라가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이 울트라 스텝까지 정말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 좀 괜찮을까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 강도가 네. 더 높아질 것이라 예측하게 된 계기가 네. 이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되고 난 다음이죠. 네. 사실은 이 7월 달까지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조금 완만하게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8월 달 이 소비자 물가 지표가 그래도 그 기조가 확실하게 좀 눈에 띄게 보여줄 네.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8월 달에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곡물 가격에 대한 하락이 이미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CPI 발표가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그러니까 정점 확인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줄어드는 잡힐 것을 것이다. 예상을 했었는데 근데 시장에 대한 눈높이보다는 높았죠.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7월 달, 8월 달 수치만 봤을 때는 그 속도가 줄어든 건 맞지만은 아주 미비한 속도였고요. 네. 일단 시장에 대한 눈높이보다는 상회했다는 이야기들 때문에 네. 다시 한번 긴축에 대한 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회차 이 금리 인상 발표되었을 때 빅스텝 이하를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자연 스텝까지도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연속적인 자이언트 스텝 세 차례가 진행이 되는지 혹은 우리가 울트라 스텝까지도 예상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이와 같은 해석들이 좀 오갔는데 네. 이 기간 동안에 사실 지수가 많이 빠지기도 했고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이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속도를 네. 잡기가 한 번에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죠. 네.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의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다.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긴축에 대한 속도까지 온다. 네. 그러면은 물가 상승에 대한 속도에 금리에 대한 분담. 그러면은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네. 이 때문에 지금은 일부의 경제 지표라든지 또 일부의 중앙은행에 대한 정책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잡는 것에 대한 포인트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의 체감은 상당히 좀 더 오래되지 않을까, 오래가지 않을까.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한 내용들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실물 경기에 대한 둔화세가 좀 더 장기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 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 경기 침체냐 아니면 경기 둔화냐 이거를
같은 것으로 보진 않거든요. 경기 아, 침체라는 거는 정말 네. 이 시장 글로벌 경기 무역에 큰 타격이 되는 것이고 네네. 경기 둔화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장기화라든지 이 부분뿐만 아니라 네. 경기 둔화에 대한 일정 기간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경기 둔화다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침체가 아니라면은 네. 아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 물가에 대한 대응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 학습 효과. 시장에서는 단번에 바뀌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렇죠.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또 이런 것 같은 학습 효과가 나온다라면은 어느 일정한 수준에서 지수도 버티고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에 지수에 대한 추세를 준비하지 버틸 수 않을까. 있을까요? 뭐 V자로 올라가는 시장은 예상하기 힘들고 네.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현재 물가 수준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리고 금리도 어느 정도 선에서 안착하고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러니까 소비가 좀 위축되는 부분들도 좀 경험을 해야 네. 다시 한번 좀 이 시장에서 좀 뭔가 변화를 만들지 않을까. 네. 그 기간이 좀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투자자라든지 네. 관점에 대한 이 경제학자들이 있다라면은 네네. 아마도 시장에서는 뭐랄까 금리 인상에 대한 이 확정적인 뉴스보다도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뉴스 이후에 불안했던 심리가 이제는 불확실성 해소로 해소. 이런 부분도 작용하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지금은 중요한 거는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잡기 위한 금리에 대한 발표가 아니라 경기 침체냐 아니면 경기 둔화 과정이냐 이거는 좀 다른 해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해석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금리 인상의 어떤 수치보다도 경기 침체와 둔화에 대한 좀 차이를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네. 우리가 아직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다. 둔화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편이신 거죠. 네. 네네. 분명히 경기 침체하고요. 네. 경기 둔화는 다른 해석일 겁니다. 네. 일단은 그동안에 이제 이 경기에 대한 회복 그동안에는 코로나 네. 이전의 이 수준으로 지금 돌아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도 이어지고 그렇죠. 있는 거죠. 이어지고 네, 있는 네, 것이죠. 네. 그리고 금리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만약에 회복하는 경기에 대한 성장률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회복을 했다라면은 잡아야죠. 그렇기 네. 때문에 금리에 대한 변동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은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 경기가 다시 살아난다는 분위기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다만 그 살아나는 이 등락에 대해서 모든 산업군들이 같은 비율에서 회복된다라면 상당히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어느 일부의 몇몇의 산업들이 먼저 성장하고 후발 산업들이 따라오는 것들인데 아무래도 그 이격에 대한 격차가 크다라면은 앞에서 먼저 움직였던 산업들은 잡아줄 필요가 있겠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뒤에서 이 시장을 바라보는 따라오는 산업 같은 것들은? 경우에는 밀어줘야 되는 위치가 그렇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네. 그런 이제 속도 조절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는 것, 뭐 쉽게 말해서 너무 빠르게 물가가 오른 것은 잡아야 된다. 그것도 경계해야 그렇죠. 한다. 네네. 그래서 일부분에 대한 이 물가를 잡아야 또 전반적인 경기를 다시 한번 레벨을 같이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시장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무한정 제로 금리에서 유동성 공급에 그렇죠. 혜택을 받아왔었던 시장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조금씩 다시 한번 무한정 돈을 풀었던 것들을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는 시장 안에서는요 산업별로의 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자금 회수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움직임들의 차별화는 좀 네.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지금 이 과정이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도 좀 필요하다. 우리가 어느 정도 산업들의 성장 속도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속도를 잡아나가는 것도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페덱스의 이야기가 좀 화제가 됐는데요.
페덱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물량이 굉장히 약화된 글로벌 산적 물량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용 절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실적 전망도 철회하고 좀 낮춰서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이 페덱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고요. 또 우리 달러가 지금 환율에 대한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는데 환율이 계속 오르고 유로화는 지금 또 약세로 돌아섰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대표님. 파운드화, 유로화, 달러 이러한 것들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지금 보니까 파운드화가 떨어졌다고요. 가치가 네. 떨어졌다고요. 네. 일단은 지금 달러 강세 분위기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라는 네. 현상을 좀 대변해 주는 것이고요. 네. 우리가 이제 한때 이제 유로화가 가치가 이 1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사실 유로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체적인 달러화에 대한 변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유로화에 대한 가치 하락은 결국에는 달러와 가치 상승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통화 중에 하나가 또 영국의 파운드화인데, 네. 영국의 파운드화에도 가치가 빠진다라면은 네. 달러에 대한 가치가 오르는 배경인 거죠. 진짜,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해서 커지겠네요. 영국의 상황도 분명히 경기 침체에 대한 해석으로 접어들고 있지만은 다만 이제 통화 가치에 대한 하락이 달러 강세에 대한 분위기. 네.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뿐만 아니라 네. 달러에 대한 강세 분위기가 전반적인 통화 가치 하락을 그렇죠.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엔저라든지 아니면 원화 약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불가피하다. 네. 첫 번째는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네. 사실 좀 둔할 수밖에 없겠고, 그렇죠. 냉정하게 봤을 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도 할 말이 없는 맞아요. 그런 지금은 환율의 그렇죠. 환경이 네네.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산업에 대한 수입 기업과 수출 기업들에 대한 양극화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심해질 점.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한편으로는 수출 기업들에 대한 이 환차손 이익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는 우리나라 물품들이 100% 생산되고 제조되어서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해외의 원자재를 가져와야죠. 구입해 와서 다시 수출하는 가공 기업들이 많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달러 변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달러 인덱스를 확인해 보니까 109.79포인트 지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로화나 파운드화의 약세가 달러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강달러 현상이 좀 잡히는가 싶었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 심지어 킹달러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봤었는데 지금 다시 또 계속 킹달러 현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출 기업과 수입 기업들에 관련된 좀 양극화가 심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외국인 수급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계속 이탈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네,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장기화라든지 고강도 긴축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상태에서 네. 지수의 움직임이 둔합니다. 그런데 제가 FOMC 이후에 시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불확실성 해소로 접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발표가 나오더라도 시장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불확실성 해소라는 해석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 해석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에 대한 부담 또 유가에 대한 변동성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크게 이탈하지 않았다는 점. 저는 이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선택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오가고 있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네네. 뭐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달러 강세 분위기 속에서 수출 기업들에 대한 네. 실적이 그래도 혜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그래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맞아요.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 뭐 디램 가격에 대한 하락이라든지 그리고 업황에 대한 둔화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이탈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최근에 와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씩 매도폭을 줄이거나 아니면 수급이 들어오는 네, 반도체 네. 섹터들이 있어요. 맞아요. 반도체 섹터도 대표적으로 수출 상품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자동차와 반도체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보이면서 시장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수급 이탈과 함께 하락이 아니라 그래도 시장이
이제부터 반등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추가적인 하락을 방어할 수도 있겠다. 아, 그래서 네네. 저는 좀 시장은 FOMC에 대한 경계감이 분명히 열리기 이전에는 가장 좀 경계를 할 수밖에 없고 네네네. 투자시장가 위축되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래도 좀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측면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주가의 위치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추세를 완벽하게 잃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코스피, 코스닥뿐만 아니라 나스닥의 지수 위치도 마찬가지인데 네. 나스닥 지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물론 이제 FOMC에 대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에 좀 부진했고 경제 지표 발표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도 나왔고 내용들이 있지만은 네. 일봉 상태로 했을 때 하락에 대한 기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락하더라도 양봉으로 브레이크를 잡는 모습들 그리고 주봉 상태로 봤을 때 나스닥이 지난 이 연준 고점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하락 추세를 꾸준하게 보여왔지만은 네. 지금 다시 한번 저점을 올려가고 있는 추세에 대한 진행 속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가 완벽하게 바뀌진 않았다. 그래서 좀 더 지수를 좀 경계하고 관망해보자. 라고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있을 이 FOMC 일정만큼 차트적으로 지수 브레이크 시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이 부분들 좀 기술적으로 좀 의지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 이야기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 상태로 봤을 때 코스닥 대비해서 내내 음봉이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차트적으로 위치로 봤을 때 지난 연중 저점이었었던 2270포인트대까지 아직까지는 이 등락에 대한 폭이 100포인트 가깝게 80포인트 정도죠. 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 만약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차트적으로 쌍바닥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라인대까지 빠지지 않는다면은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 반등 구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버티는 구간이다.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크게 우리가 동요하지 말자.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 나스닥과 같이 좀 기술주들의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자. 기술주의 반등 그리고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확인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이 내용들이 좀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상황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좀 지지받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 지금 우리가 코스피를 조금 지지받을 수 있는 지수 차트 흐름 중에서 몇 포인트 정도로 좀 봐야 될까요? 저는 2420 정도 볼까요? 네. 반등에 대한 기조는 사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쉽지는 않은데 네. 2420포인트만 올라온다라면은 그래도 최근에 나타냈던 저점은 확인했다라고 네. 해석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하락이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은 지난주 저점보다 추가적으로 이탈한 상태이고 위치로 봤을 때 2350포인트대까지 내려왔는데 네. 직전에 6월달, 7월달에 브레이크 잡았었던 위치를 생각해 본다라면은 지금은 2320포인트대까지도 주가가 좀 열려 있어 보인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은 FOMC 이전에 대한 경계감, 최대한 지수가 안 떨어지면서 버텨야 되는 것인데 내려오더라도 FOMC 이전 이 결과까지 정말 좀 버텨야 되는 위치일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나왔을 때 시장에 대한 충격, 그래도 조금 기다려봐야 되고 버텨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시장에서의 매도세가 아주 대단히 깊지가 않습니다. 코스피로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이 맞아요. 지금 연속적인 매도세이지만 금액이,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투매를 유발하는 대량의 매도세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 번쯤은 좀 수급에 대한 이탈이 강력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은 좀 버티더라도 좀 손실을 보더라도 버텨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만약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력하게 나온다라면은 네네. 어쩔 수 없는 손실의 종목들도 또 손실에 대응하는 리스크 대응도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네.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기다리는 입장이다. 아하. 버티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그래도 아직 외국인의 수급이 크게 이탈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버텨보자. 조금 FOMC 회의 이전까지는 버텨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좀 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시장, FOMC 결과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버텨봐야죠. 네, 여러분.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고요. 또 21일 새벽 22일까지도 우리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좀 잘 흐름이 이어가기를 바라면서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에 또 새로운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 아리백 가입입니다. 아리백이라고 해서요.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100% 사용하자라는 그런 조약입니다. 여기에 이제 가입을 드디어 삼성전자가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16일에 신환경 경영 전략 간담회를 가지고 이 기후위기 극복 등 지구 환경 개선에 기여할 혁신 기술들을 소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실은 가입이 좀 늦은 편이라고 하잖아요, 대표님. 네. 이전에 어떤 기업들 벌써 이미 가입한 기업들이 있나요? 우리나라 기업들 또 상당 부분이 또 가입을 했죠. 저도 리스트업 하진 않았지만은 일단은 삼성에 대한 이 아리백 가입이 전반적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으로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이 주제를 좀 보고 있는데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오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지수보다 종목들이 대부분 좀 빠져 있습니다. 지수가 지금 현재 1%대 빠져 있는데 장 초반에 마이너스 뭐 0.3, 0.5 수준이었을 때도 사실 지수 대비해서 종목들이 좀 버텨주거나 하는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이미 이제 이미 하락을 크게 하면서 많이 내려와 대부분 있었어요. 다 빠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좀 부진했습니다. 근데 아리백 가입에 이제 좀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향후에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 주제는 좀 한 번씩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삼성전자가 다른 기업들에 대한 리스트업보다도 삼성전자 하나의 기업의 이 가입이 상당히 좀 의미가 클 것 같고 일단은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이 친환경 제품에 대한 생산을 안 해왔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충분히 뭐 아리백 가입이 먼저 이뤘었어도 됐었는데 뭐 생각보다는 공식 발표가 좀 늦었다라는 점,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튼 이제 삼성이라는 그룹뿐만 아니라 주요 기업들이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친환경에 대한 경영 정책이 진행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향후에 경기가 다시 한번 또 올라서는 데 있어서 기반이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혹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아리백 가입 소식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전에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안 하거나 이런 제품 개발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거의 뭐 공식적으로 공표를 하면서 우리도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동참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발표한 모양이 된 것이죠. 탄소 배출 저감 대책 자체가 이제 전 세계의 어떤 에너지 기조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금 이런 가입 소식이 우리의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에도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해서 좀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서 뭔가를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삼성전자가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좀 어떤 방식으로 줄여 나갈 계획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반도체 생산이라든지 그밖에 전자제품과 같은 공장을 돌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전력 소비가 큰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일단 이제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의 아리백 가입과 또 대기업들에 대한 이 친환경 경영에 대한 참여는 결국에는 정부로 하여금 친환경 정책에 대한 기조를 마련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친환경 정책에 대한 기조 기대해보자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 가장 먼저 시장에서 예측하는 거는 친환경?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개발? 이런 것들이 당연히 먼저 생각이 될 텐데 일단 삼성은 기술로 하여금 친환경 경영 정책
경영을 진행하겠다. 물론 이제 에너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전력을 만들어내는 것도 앞으로 접목이 될 것으로 네. 예상이 되는데 일단 삼성이 예상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빨리 보급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또 많은 현장에서 저전력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에 대한 부분들을 살려주자, 네. 만들어주자라는 네. 것이 포인트고요. 네. 이 때문에 이 초전력 반도체와 같은 차세대 제품들, 그러니까 반도체 사용에 대한 전력이 크기 때문에 네. 반도체에 쓰이는 전력이 낮출 수 있도록 기술을 만들겠다는 것이 포인트고요. 그러면은 초저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네.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색깔이 큽니다. 그러면 아. 사실은 반도체 기술 삼성이 잘하는 것을 네. 많이 만들어서 기업들에 보급을 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이야기인데 네네. 저는 또 재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삼성의 반도체 클린 공정 그러니까 유해 네. 물질을 많이 줄여야지만은 친환경 정책이 또 공정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부분들을 진행하지만은 네. 여러 가지 이 반도체 공정이라든지 그밖에 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냉각수, 산업 용수 이런 부분들을 제한적으로 네. 이제 좀 설정하고 그밖에 필요한 이제 용수들을 친환경적으로 다시 재활용하겠다. 그래서 오수 재처리 같은 기술을 준비를 하겠다. 네, 네. 그러면은 수처리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들 물론 이제 이 삼성의 아리백 소식으로 인해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에너지를 만드는 것에 대한 관심도 있었겠지만은 삼성이 잘하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산업 용수에 대한 제한을 이제 정책적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수처리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만 봤을 때 네. 다른 이 제품군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반도체만 봤을 때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올 이제 수밖에 화학 없죠. 소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인데 네. 이 부분들에 대한 이 화학 소재에 대한 사용 빈도를 낮추기 위한 그러면은 화학 소재에 대한 역할이 커질 수 있는 촉매 기술을 앞으로 이제 네. 개발하겠다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삼성이 삼성스럽게 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우리가 여기에서 좀 이제 기대를 해본다라면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기술 개발 이야기는 당연히 묻고 가는 것이고 여기에 수처리 기술이라든지 네. 그리고 반도체 촉매 역할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네. 이런 내용들까지도 향후에 소재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재 기업들. 네, 지금 우리 또 삼성이 이야기를 한 것들이 결국에는 뭐 클린 공정에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촉매 기술이나 수처리 기술에 계속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소재 기업들에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소재 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쪽으로 좀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대표님? 일단은 이 촉매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는데 화학 네. 소재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시켜주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소재에 대한 고효율을 위한 소재 기업들, 신소재 기업들이 좀 관심을 네.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세대 반도체 기술 공정에서도요. 네. 여러 가지 효율이 높은 소재에 대한 사용이 네네. 높아질 것이고 네. 장비에 대한 사용량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단순하게 삼성이 아리백 가입했대 그러면 태양광 풍력 봐야지 라는 루트뿐만 아니라 네. 그 밖에 이런 관점으로 기술에 대한 사용이 늘어날 것이니까 네. 참고하자라고 네.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아리백 가입 소식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소재 관련된 내용들까지 함께 살펴보자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 키워드 2가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계속해서 또 오후장까지 잘 지켜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성공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순서이죠. 무쌤의 넥스트 레벨 함께 해보겠습니다.